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증의 인물이었던 시모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야 한숨 돌리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마지막 1년을 저희 가족과 함께 살았기에 그나마 미운 정이 든 거지. 그전까진 시모에 대한 증오만 켜켜이 쌓여 있었네요. 시모와 약 7년 동안 연을 끊고 착하디 착한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과 알콩달콩 지냈어도 가끔 울컥울컥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시모가 돌아가시기 전엔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시모에 대한 저의 일방적인 용서만 있을 뿐이었죠.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일방통행의 화해라도 할 시간이 주어져서 제 마음속의 한과 응어리가 좀 풀리는 기분이더라고요.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 가끔은 시모 생각이 나서 요즘 가족들과 주말을 이용해 노인센터 봉사활동까지 다니고 있답니다. 시모가 마지막에 엄청 불쌍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저한테 불호령을 내리고 욕짓거리를 퍼부으며 본인 큰아들만 챙기던 무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빨 다 빠진 늙은 호랑이 모습으로 저 세상에 가셨죠. 제가 시모에 대해 그토록 증오의 마음을 품었던 이유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전 저희 집안에서 무려 4명의 동생을 가진 맏딸이랍니다. 부모님께서 아들 낳으려고 노력하시다가 딸만 내리넷을 낳고 겨우 막내 아들 하나 건졌네요. 딸 아들인 거죠. 바글바글 누나들 틈바구니에서 자란 제 남동생은 저희를 언니라 부르며 신나게 놀았어요. 우리 5남매는 시골에서 살았기에 상과들을 놀이터 삼아 나물 캐고 흙놀이하며 재미나게 지냈죠. 부모님께선 막내 아들만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딸인 저희 4자매도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늘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집안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아주 성실한 분이셨는데 중간에 동네 아는 형님으로부터 사기를 크게 당해 그때까지 농사로 모아놓은 돈이며 집을 다 날리셨어요. 아마 그게 제가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생활력 강한 저희 엄마는 그 꼴을 보다 못해 본인이 주도적으로 돈벌 궁리를 하셨어요. 7명의 대가족에게 밥과 반찬을 해주시며 쌓은 요리 실력으로 리어카를 끌고 장에 가서 반찬을 파셨어요. 장사 수완은 또 얼마나 좋던지. 한 30년 전이었는데 하루에 많으면 30만 원씩도 반찬을 파셨어요. 꽤 큰 수익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다시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고 교육도 잘 받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하루 종일 장에 나가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 리어카에 매달 램프도 갖다 주시고 손수 밥도 해가시며 도와주셨죠. 곧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여 반찬 가게를 얻어 안정적으로 장사를 계속 해나가셨어요. 이제 돈 모을 일만 남았다며 열의를 보이셨는데 하늘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무참히 뺏어가더군요. 그날도 저희 아빠는 반찬 장사에 쓸 재료를 가득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로 향했어요. 그러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가던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주연아, 엄마야. 엄마 지금 병원 응급실에 와 있어. 동생들 잘 있지?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어. 아빠가 덤프트럭이랑 부딪혀서 그만 잘못되셨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아빠가 우리 밥 다 차려주시고 엄마 챙기러 나가셨는데 갑자기 웬 교통사고? 사고 당한 사람이 우리 아빠 맞는 거야? 확실해?
얼굴 확인했어? 전 현실을 부정하려 엄마한테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죠. 그렇게 허망하게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마가 갑상선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생존율이 아주 높다며 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라고 부른다죠. 암이 착하다니 참 어불성설이네요. 저희 엄마는 반찬 장사하시고 자식들 챙기느라 너무 바빴고 건강검진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너무 늦게 발견한 거죠. 갑상선암은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되어 퍼질 대로 다 퍼졌고 말기에 발견하여 손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반찬 가게고 뭐고 피골이 성접하여 까맣게 변해버린 엄마는 3개월 정도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마지막 유언을 제게 남기셨죠. 우리 큰딸 주연아, 바보같이 엄마가 건강을 챙기지 못해 너희를 고생시키는구나. 어쩔 수 없이 우리 주연이가 동생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여태껏 모아놓은 돈으로 너랑 네 동생들 모두 대학까지 마쳐야 한다.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해. 돈이 넘쳐나진 않으니 불필요한데 돈 쓰지 말고 막내까지 다 잘 챙겨줘. 고맙다. 사랑한다. 참으로 현실적인 유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오남매가 엄마 아빠 없이 고아처럼 생활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엄마가 반찬 장사하며 모아놓으신 돈이 좀 있었기에 저희 오남배는 똘똘 뭉쳐 아끼고 열심히 공부하며 대학까지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우리 중 유일한 남자인 막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워낙 똘똘해서 약대에 진학하였고 약사가 되었죠. 저를 비롯한 우리 네 자매는 다들 교사가 되었어요. 네 자매가 모두 국어 선생님이 되었네요. 전공 과목까지 같으니 참 신기하죠. 어쨌든 엄마 유언대로 다들 나름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어 밥굶을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답니다. 저희 오남매는 엄마 아빠가 추운 날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운 날 땡볕에서 일하던 고생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덕분에 이 악물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아놓으신 돈을 최대한 아껴가며 공부해야 했어요. 그래서 맏딸인 저는 동생들 대학 1학기 학비까지만 대주고 이젠 성인이 되었으니 알바하며 각자 알아서 생활하라고 했죠. 다들 착실하게 알바 2-3개씩 해가며 장학금도 타가며 독립적으로 잘 생활하더군요. 그 점이 지금도 동생들에게 참 고마운 점이에요. 서로에게 감사의 표현도 많이 하며 여전히 우애가 좋은 형제들이랍니다. 전 사범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임용고시를 통과하였고 남중 국어교사로 발령받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신입교사로 한 6개월 정도 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 저에 관련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 장난꾸러기 남학생으로부터 들었죠. 유지연 선생님, 수학선생님이 지연쌤 좋아한대요. 뭐? 너희 반 가르치시는 김봉석 수학선생님 말하는 거야? 그분 결혼하신 분 아냐? 당연히 유부남인 줄 알았는데? 김봉석 쌤이 좀 노안이긴 하시죠. 완전 못쏠 총각이시래요. 그 나이까지 여자친구 한 번도 못 사귀어 보셨대요. 저희 반에 와서 유주연 쌤 얘기 자주 하시는데 그때마다 얼굴이 파프리카처럼 빨개지신다니까요. 완전 사랑에 빠지신 것 같아요. 잘해보세요. 한창 사춘기에 짓궂은 남자 중학생들이라 그런지 이런 소문에 자지러지게 반응했어요. 수업 시간에 키득키득 자기네들끼리 귓속말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조용한 수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전 화가 나서 김봉석 수학 선생님께 따지듯 말했어요. 선생님, 3학년 1반에 가서 저에 대해 대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잖아요. 혹시라도 교장 선생님 귀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 학교가 보수적이어서 한 명은 다른 학교로 정근 조치 당할 수도 있다고요. 김봉석 수학 선생님은 이런 저의 말에 크게 당황했는지 아이들 말대로 정말 귀까지 빨간 파프리카색으로 변하더군요. 아, 저 일반 아이들이 유 선생님께 뭐라고 하던가요? 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희 둘을 썸 탄다고 엮어버려서 아이고 참, 유 선생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참 민폐네요. 죄송해요. 저보다 선배인 수학 선생님이 저렇게 저자세로 미안하다며 사과하니 저도 더 이상 따지기가 뭐하더군요. 아니 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속닥거리고 수업 진행이 힘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한테 사과하실 것까진 없어요. 저희 둘이 진짜 사귀고 그런 사이가 아니니 소문도 곧 잠잠해지겠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 어쩌죠? 이거 참,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참. 김봉석 수학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며 얘기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파프리카색처럼 빨개진 그의 수줍은 모습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시골에서 자랐던 전 서울로 올라와서 깍쟁이 같은 남자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김 선생님은 그런 남자들과는 좀 달라 보였어요. 제 앞에서 부끄러워 빙빙 돌려가며 고백도 못하는 모습이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여튼 그날 이후 김 선생님에 대해 동료 이상으로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우물쭈물 제 앞에선 말도 잘 못하던 그 남자가 답답해서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버렸죠. 김 선생님,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 저 빼빼로 하나 안 주세요? 오히려 학생들은 제 책상에 빼빼로 쌓아놓고 가던데 정작 선생님께 못 받으니 섭섭하네요. 아, 섭섭요? 실은 포장까지 직접 해서 대형 빼빼로를 준비해 놓긴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그만. 혹시 이따 시간 주시면 학교 앞 집에 뛰어가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학교 앞에서 사시는군요. 그럼 이따 퇴근 후에 학교 앞 골목길에서 만나요. 혹시 학생들 눈에 들킬 수 있으니 저기 카페까지 좀 떨어져서 걷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주연 선생님. 먼저 만나자고 해줘서 고마워요. 이따 집에 냉큼 달려가서 샤워 깨끗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올게요. 그렇게 김봉석 그 남자와의 데이트가 시작되었어요. 연애를 두세 번 해본 경험이 있는 저는 못소린 남친을 이끌고 이것저것 데이트를 하러 다녔죠. 혹시라도 학생들이 눈치챌까봐 주로 서울 외곽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날도 경치 좋은 팔당댐 베이커리 카페 벤치 의자에 앉아 남친의 어깨에 기대어 힐링하고 있었어요. 아, 유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옆에 김봉석 선생님도 계셨네요. 두 분이 커플이세요? 와, 완전 대박이네. 저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하필이면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 가장 장난꾸러기이며 수다쟁이인 학생에게 저희 데이트 장면을 딱 걸린 거예요. 야, 무슨 사진이야. 안 돼. 너 이거 학교에 알리면 절대 안 된다. 응? 선생님들끼리 데이트하는 거 걸리면 우리 잘린다고. 알았지? 약속해. 약속할게요, 선생님. 어찌됐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전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능글맞던 그 남학생의 말이 미덥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사귄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보수적이고
무섭기로 소문난 교장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저와 남친은 교장실로 당장 호출되어 불려갔죠.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남자 문제를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유주연 선생님한테 먼저 사귀자고 한 건 저예요. 유 선생님한테 뭐라 하지 말아주십시오. 학생들한테 최대한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밝혀졌네요. 전 유 선생님과 결혼할 생각으로 진지하게 만나는 겁니다. 다 큰 처녀총각이 데이트하는 게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학교 차원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제 앞에선 늘 수줍어하던 남친은 교장 선생님 앞에서 당당하게 잘 말하더군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공식적인 징계나 규율은 아니었지만 학교 내 교사끼리 결혼하면 한 명은 다른 학교로 전근 가는 게 그 학교 관례였어요. 저희 커플은 학교의 모든 사람들에게 곧 결혼할 사이임을 선포하였어요. 그리고는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남친이 미리 다른 학교로 전근을 희망하여 옮기게 되었죠. 팔당댐 데이트를 딱 걸리는 바람에 얼떨결에 저희는 결혼 예정인 커플이 되어버렸어요. 만난 지 한 100일 만에 말이죠. 저희 5남매에 대해선 남친에게 여러 번 말했어요. 저희 가족이 대가족인 만큼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끔 5남매 중 시간 되는 동생들과 남친과 함께 만나 재미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죠. 5남매 얘기에 시간이 모자랐는지 정작 남친의 가족들에 대해선 많이 듣지 못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 김에 그때부터 남친의 가족사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죠. 남친의 아버지는 남친이 100일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남친은 연년생인 형 한 명이 있는데 어머니는 홀로 두 형제를 키우기 위해 안간 힘을 쓰셨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셨던 저희 엄마가 생각나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저와 비슷하게 시골에서 자랐는데 형은 시골 학교에서 꽤 성적이 좋았기에 남친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형을 편애했다고 하네요. 남친도 중학교 교사가 될 정도면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는데 남친 엄마는 온통 큰아들 생각에 막내가 공부 잘하는지 어쩐지는 신경도 안 쓰셨다고 해요. 첫정이 무섭다고 큰아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꽤 똘똘했던 큰아들을 의사 만들어 보겠다고 무려 사수 끝에 의대를 보냈다고 하네요. 의대는 6년이나 다녀야 하잖아요. 중간에 군대까지 다녀와야 하니 아직도 의대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남친의 교사 월급의 대부분이 형의 의대 등록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남친 엄마의 생활비까지 남친이 대고 있었으니 남친은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죠. 저희 5남매는 대학 때도 알바를 2-3개씩 해가며 각자 도생했는데 듣자 하니 남친 집안은 모두 형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더군요. 남친의 엄마도 원래는 정기적으로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남친이 교사로 월급을 따박따박 벌어오면서부턴 식당에 파트타임 알바만 잠깐씩 하신다더군요. 결국 남친 집안의 현재 돈줄은 오직 남친뿐이었습니다. 일단 남친은 본인 엄마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렇게 말을 꺼내더군요. 주연아, 우리 엄마가 일단 자기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어 하셔. 같이 한번 보자. 일주일 후 조용한 한 식당에서 만나 뵌 남친 엄마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는 냅다 결혼 반대 의사부터 밝히더군요. 결혼은 아직 안 된다. 지금 우리 큰아들이
아직 의대 졸업하지도 않았고, 둘째가 교사 월급으로 자기 형 등록금 대주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놈 창가가 버리면 어떡하냐? 꼭 결혼을 하려거든 그냥 의대 졸업하고 인턴하면서 돈 벌거든 해라. 자고로 윗사람이 잘 돼야 아랫사람도 잘 되는 법이다. 엄마, 내가 언제까지 큰형 때문에 희생해야 해요? 이젠 내 결혼까지 맘대로 못해요. 내가 형 등록금 못 대줄까봐 겁나서 잡아두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 집안의 ATM기야? 참말 말고 엄마 말 들어. 넌 된 놈인지 몰라도 네 형은 난 놈이야. 잘난 사람한테 몰빵해서 더 밀어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 어려서부터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재능 있는 형이었다. 의대는 아무나 가냐? 건넌 마을 김씨 아저씨 아들이 안과 의사하면서 월 1억씩 버는 거 알고 있지? 네 형도 곧 그렇게 될 거다. 어머님, 저희 둘 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으로만 최소한으로 알뜰하게 결혼식 올리고 신혼집도 작은 원룸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머님께 부담 드리는 일 없도록 할 테니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아가씨, 그쪽도 교사라면서 말귀를 못 알아먹나? 지금껏 설명했잖아. 봉석이는 자기 형 의대 등록금 대야 한다니까? 정 결혼하고 싶거든. 큰아들 의대 졸업할 때까지 2년 남았으니 그때 하든가 해. 내 말 알아먹겠어 이제? 난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간다. 시모는 찬바람이 쌩쌩 불더군요. 자기 친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둘째 아들인 남친한텐 쌀쌀 맞았어요. 바보같이 착한 남친은 그런 엄마에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순응하더군요. 우리 결혼은 남친 형의 의대 졸업 후로 미뤄졌죠. 2년 후 남친 형은 드디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하며 최소한의 월급을 받았고 더 이상 남친의 교사 월급이 들어갈 일은 없었어요. 시모는 그제서야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결혼 후에도 시모 용돈은 충분히 준다는 조건 하에 말이죠. 우리 커플은 간단히 가족끼리만 모여 스몰 웨딩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집값이 오르기 전이라 우린 영끌에 영끌을 하여 대출을 엄청 받아 아주 오래된 아파트 24평짜리를 살 수 있었어요. 2억 7천의 대출을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내 집을 장만했다는 기쁨이 엄청나게 크더군요. 시모는 결혼 후에도 큰아들인 아주버니에게만 신경 쓸 줄 알았더니 막상 며느리를 맞이하니 시집살이를 좀 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평일 퇴근 후에도 이틀이 멀다 하고 불러댔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저희 커플을 집으로 오라고 해서 여기저기 청소며 집안일을 시키더군요. 그날은 시모가 김장을 1박 2일로 한다며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한 전 엄청 놀랐어요. 가뜩이나 좁은 시댁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더군요. 집기며 화장대며 유리창들은 다 깨져 있고 집안의 가구들은 무너져 있고 강도가 든 집안 같았죠. 어머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라도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엄마, 이것도 형이 이랬지. 형 집에 있어? 내가 한바탕 해야겠어. 오늘 내가 아주 형 술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고. 술버릇? 술 먹고 아주버님이 이랬단 말이야? 의대 다닐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술을 거의 매일 마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집안을 다 때려 부수는 고약한 주사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서라, 웬 경찰이냐? 또 무슨 단판을 지어? 의사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드냐? 다 가족인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안 그러냐? 엄마가 자꾸 이렇게 우쭈쭈 해주며 감싸고 도니까 형이 개망나니가 돼버린 거 아냐? 형, 나와봐.
방에 있는 거야?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눈이 빨갛게 돼버린 형이 비틀비틀 거실로 나오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디커지게 감히 형을 방에서 나오라 말아 해? 넌 그냥 선생이지. 난 무려 의사 선생님이라고. 알아? 꼭 미친 사람 마냥 주절주절 해대더군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특권의식이 어마어마했어요. 어이, 재수씨, 임신은 하셨나? 왜 아직 애기 소식이 없어? 둘 다 돈 없는 커플이라 아기 가질 엄두를 못 내는 거야? 하긴 요즘 젊은 것들이 거지 커플이 많지 뭐. 이해합니다. 아주버님, 거지 커플이요? 지금 저희 보고 거지라고 하신 거예요? 아주버님 의대 등록금 우리 남편이 다 대줬다면서요. 누가 누구 보고 거지래? 참네, 어이가 없어서. 그깟 돈 몇 푼 대준 것 같고 유세해요? 그 코딱지만한 돈 내가 나중에 개원만 하면 한 달 안에 벌 수 있는 돈이라고요. 둘이 선생질 해봤자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한 500 좀 넘나? 그건 내가 하루에도 벌 수 있는 돈이라고요. 좀만 기다려봐. 내가 개업만 하면 다 끝이야. 끝. 형,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이 지랄을 만들어놔. 이거 다 엄마가 치워야 하잖아. 엄마 등 굽은 거 안 보여? 우리 가족이 형의 노예야? 완전히 온실 속의 왕자님처럼 커가지고는 철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에휴. 그러거나 말거나 시몬은 끝까지 아주버님 편만 들더군요. 야, 니네들이 편 먹고 형한테 그렇게 욕지거리 할 거면 당장 나가라. 어차피 집안이 이렇게 난리가 나서 김장도 못하겠다. 며칠 후로 미룰 테니 그때 다시 오거라. 오늘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 곧 위대한 의사가 될 형한테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가족 내에서 아주버님의 위상은 완전 신이었죠. 한 6개월 후쯤 아직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던 아주버님은 시모 생일날 웬 결혼할 여자라며 아가씨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무려 21살짜리 엄청 어린 여자였죠. 뽀얀 피부 곳곳엔 문신이 가득하더라고요. 어디서 저런 여자애를 신부감이라고 데리고 왔는지 참 한심하더이다. 시모도 놀라 자빠질 판이었죠. 완전히 왕처럼 떠받들던 큰아들이 문신 가득한 21살짜리 여자한테 장가간다고 하니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게 다 뭐냐 봉현아? 우리 아들아, 너 제정신이냐? 똑똑한 의사 선생님이 어디서 저런 문신 가득한 여자애를 데리고 와? 게다가 결혼한다고? 만난 지 얼마나 됐길래 결혼 얘기가 벌써 나와? 저희 만난 지 3달 정도 됐는데 우리 세라가 임신을 했어요, 엄마. 저 아빠가 된다고요. 아마 저 닮아서 똑똑하고 엄마 닮아서 예쁜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성대한 결혼식 올리려고요. 뭐? 임신?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아직 레지던트 생활도 안 끝났는데 결혼하겠다고? 신혼집은 여자 쪽에서 해오기라도 한대? 아니요, 어머님. 저 그냥 여기서 오빠랑 같이 살려고요. 중학교 때 가출해서 엄마 아빠랑 연락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가족은 없어도 호텔에서 결혼식 올리고 싶어요, 어머님. 그게 제 어릴 적 로망이었거든요. 시댁에 얹혀 살 생각이며 호텔 결혼식까지 대환장 파티였죠. 시몬은 완전히 좌절한 눈치였지만 본인이 떠받드는 큰아들의 뜻은 저버리지 못하더군요. 아주버님 커플은 말도 안 되게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을 진행했고 그 후론 시댁에 얹혀 살았죠. 어이없게 21살짜리 어린 형님은 제게 시댁 형님으로서의 갑질을 시전하더군요. 기도 안 찼어요.
동서, 내가 나이는 어려도 형님이니 앞으로 말 놓을게. 괜찮지? 아니요, 안 괜찮아요. 제 나이가 30에 가까운데 무슨 말을 놓는다고 그러세요? 우리 그냥 서로 존댓말 하죠. 참네, 나이 많은 게 자랑인가 뭐. 여튼 난 놓을 테니 그쪽은 말을 놓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셔. 여튼 이번 명절 음식은 어머님이랑 동서 둘이 다 해야겠어. 난 입덧이 심해서 말이야. 그때쯤에 저도 임신을 해서 형님이랑 그 여자나 저나 입덧을 같이 할 텐데 혼자만 명절 준비해서 쏙 빠진다니 능구렁이가 따로 없더군요. 누군 임신 안 했나? 나도 임신해서 입덧 심하다고요. 시댁에 얹혀 살면서 음식 준비 같이 해야죠. 혼자 빠져나갈 생각만 해요. 형님이면 형님답게 행동하세요. 시모는 귀한 큰아들을 저런 여자한테 빼앗겨서 분노에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큰아들 말이면 껌뻑 죽는 사람이었기에 마음에 안 차는 큰며느리였지만 그래도 큰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얘 둘째야. 아무리 나이 어린 큰형님이라도 무조건 형님이 먼저인 거다.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입덧도 심하고 얼마나 힘들겠니? 이번 명절 준비는 네가 다 해라. 저도 임신했어요, 어머님. 그거 아시면서 저한테만 다 떠넘기려 하세요. 큰아들, 큰며느리만 예뻐하시고 저희 부부는 안중에도 없나요? 남편은 어디서 주워온 아들이에요? 다 같이 핏줄 섞인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지금껏 용돈 쥐어드린 사람도 다 둘째 아들이잖아요. 난 항시 마음속으로 우리 큰아들한테만 의지하며 살아왔다. 아무리 둘째 아들이 용돈 많이 줘왔어도 난 첫째 아들이 최고다. 당최 말이 안 통하는 노인네였어요. 맘 같아선 연 끊고 살고 싶었지만 바보같이 착한 남편은 그래도 엄마라고 효도하고 살고 싶었나 봐요. 아주버님은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월급도 적당히 받았지만 시모 용돈은 여전히 100% 우리 주머니에서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아주버님네 아기인 민찬이를 데리고 아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 집에 왔더군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민찬이까지 데리고 오시고요. 민찬이 짐까지 다 싸오셨네요. 형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아, 그게 말이다. 큰며느리가 맨날 아기는 뒷전이고 나가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지 뭐냐. 아까는 띵동 하고 카톡 소리 나길래 내가 큰며느리 핸드폰을 확인해 봤더니 외간 남자들이랑 그렇게 놀고 다니는 것 같아. 온갖 추잡한 짓 다 하면서 말이다. 내가 이것 가지고 좀 따졌더니 기분 나쁘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어. 애도 떼놓고 말이야. 그래서 민찬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 너 어차피 지금 출산휴가 중이고 여기에도 아기용품 다 있으니 같이 키우려고 말이야. 괜찮지? 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아기 처음 키워보는 거라 애 하나 키우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저보고 남의 애까지 맡아 키우라는 거예요? 민찬이가 왜 남의 애기냐? 네 남편하고 핏줄 섞인 조카인데. 얘는 내가 주로 볼게. 너희 집 방 3개이니 방 하나 내주면 내가 거기 살면서 아기 돌보면 되지 않겠니? 허, 온갖 책임은 왜 다 저희 둘째네한테 떠넘기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딸 소라 한번 안아주신 적도 없잖아요, 어머님. 무슨 연저제도 아니고 둘째 아들인 내 남편을 싫어하니 둘째 손녀도 안 예뻐 보이나요? 야, 손녀하고 손자하고 같냐? 고추 달린 손자가 훨씬 좋은 게 당연하지. 길 가는 할매들한테 물어봐라. 다 나랑 같은 마음일 거다. 그날은 일단 저희 집에서 아기를 보게 했지만 시모와 조카까지 도저히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그냥은 안 가실 것 같아서 아기 용품이며 용돈이며 충분히 챙겨드린 후 시댁으로 다시 돌려보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버님과 형님이 만난 장소도 클럽이었다는군요. 아무리 의사 남편은 물었어도 어린 형님은 유흥을 끊지 못했고 아기까지 버리고 영영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사자가 없으니 이혼 처리도 못하고 아주버님은 졸지에 호래비가 되었죠. 안 그래도 귀하게 여기던 큰아들이 그렇게 돼버리니 시모는 아주버님을 아주 가엾게 여겼어요. 그리고 저도 복직을 해서 아기를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했기에 남편과 상의 후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오시게 했어요. 형님이 버리고 간 시조카와 함께 말이죠. 저희는 맞벌이 부부교사였지만 우리 딸까지 봐주신다는 시모한테 한 사람 월급을 온전히 다 드렸죠. 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돈 좋아하는 시모는 300만 원이 작다며 투덜대셨어요. 야, 300은 내 월급인 거고 그 외 식재료 살 돈이며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은 다 따로 줘야 한다. 아예 카드를 하나 줄여무나. 이 앞 야채 가게는 현금만 받으니 현금도 두둑이 빼놓고 화장대 서랍에 항상 놔두려무나. 저희 아기를 봐주시고 있으니 시모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모가 카드를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집 앞 슈퍼마켓의 시세를 대강 알고 있는데 항상 2배의 비용이 들어갔어요. 현금도 30만 원씩 빼놓으면 일주일도 안 돼 없어지기 일쑤고요. 며느라, 수업 중이냐? 야채 사는데 현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화장대에 현금이 하나도 없구나. 진작 빼놓으라고 했냐 안 했냐? 화장대 둘째 칸에 있는 네 통장 비번이 뭐냐? 내가 현금 빼서 쓸라니깐. 통장 비번까지 알아낸 시모는 본격적으로 돈을 뺏쓰기 시작하더군요. 제 월급은 시모한테 다 드리고 거의 남편 월급만으로 생활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머님, 저흰 지금껏 아끼며 살아왔는데 어머님께서 살림해 주시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마트에서 카드 쓰실 때나 현금 쓰실 때도 영수증 다 저에게 주세요. 어떤 품목 사시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잡것이 날 무슨 도둑년으로 몰아가네? 내가 네 돈으로 허튼 짓이라도 한단 말이냐? 아우, 억울해라. 같이 살다 보니 매사에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그냥 등하원 도우미를 따로 쓰고 시모와는 따로 살겠노라 다짐했죠. 아주버님은 레지던트를 마치고 개원을 하기로 했다더군요. 마침 시모 생일이 다가와 다들 우리 집에 모였어요. 재수씨, 고마워요. 개원하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엄마도 땡큐. 늘 현금으로 목돈 만들어주고 이번에 개원할 때 1000만 원이나 현금으로 지원해 주시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 어떤 큰 힘이 되었다는 건지. 그리고 어머님께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이나 드렸다고요? 어머님, 혹시 그 돈 제 통장에서 빼내신 거예요? 남편이 사색이 되어 말을 가로막더군요. 아우, 형,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형네 애기 우리 집에서 같이 키워주니 고마워서 하는 소리지 뭐. 신경 쓰지 마, 여보. 아니, 잠깐만. 개원하시는데 큰 힘이라면 혹시 신랑이 개원하시는데 돈이라도 빌려드렸나요? 아, 네. 봉석이가 1억이나 쾌척했어요. 안 그래도 개원 비용이 몇 억 들어갔는데 다 대출로 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봉석아, 다시 한번 고맙다. 근데 재수 씨랑 상의 안 된 거였어? 뭐? 여보, 1억? 나랑 아무런 상의도 없이 1억을 빌려드려?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맨날 돈 없다고 했잖아. 저기 나 신용대출로 1억 땡겼지. 미리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자기야. 형이 개원해서 대박 내면
바로 갚는다고 했어. 걱정 마. 옆에서 듣고 있던 시모가 못마땅한 얼굴로 제게 따지더군요. 야, 둘째 며느리야. 넌 참 애가 못돼 처먹었구나. 형제끼리 우애 좋게 돈도 빌려줄 수 있는 거지.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형제간에 이간질해서 얘네 사이만 더 나빠졌다.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 통장에서 현금을 하루가 멀다 하고 빼가시더니 그 돈 차곡차곡 모아 아주버님한테 바치신 거예요? 우리 애기 잘 키워달라고 월급 외에 비용 따로 드린 거라고요. 안 그래도 잘 사는 아주버님한테 돈 갖다 바치시라고 카드 주고 통장 비번 알려드린 줄 아세요?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우리 소라는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니 파트타임으로 등하원 도우미 고용할 거예요. 어머님은 민찬이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가세요. 아이고, 야, 말 한 번 잘했다. 우리 큰아들이 이제 개원하면 나한테 용돈을 한 500씩은 주지 않겠냐? 우리 큰애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데.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있겠다. 야채 사느라 돈 좀 썼다고 저 지랄이니? 매정한 년 같으니라고. 나한텐 우리 큰아들이 최고다. 둘째네 니네는 잘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조카 짐을 싹 다 정리해서 시댁 식구들을 모두 돌려보냈어요. 맘 같아선 남편도 시댁에 보내버리고 싶었어요. 저한테 숨기고 신용 대출까지 받아 1억이나 빌려주다니 괘씸했죠. 우리 이혼해. 난 더 이상 시집살이도 싫고 날 속인 당신도 싫어. 우리 딸은 내가 키울 테니 당신은 양육비만 줘. 이혼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절대 못해. 우리 딸이랑 다 같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거야. 제발 날 내치지 말아줘. 이번 건은 정말 잘못했어. 당신하고 상의하고 빌려줬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그럼 당신이 선택해. 나야 시댁이야. 난 시댁하고 연 끊고 살고 싶어. 어머님도 이제 우리 안 보신다잖아. 왜 맨날 자식 취급도 못 받으면서 도리는 우리가 다 해야 해? 아주버님 이제 개혼하고 돈 잘 벌 테니 어머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큰아들이 잘 챙기겠지. 난 더 이상 며느리 노릇 못하겠어. 그동안 같이 산다는 이유로 통장에서까지 내 돈 빼내서 아주버님 챙겨들었다는 것도 너무 열받아. 알았어, 자기야. 이젠 우리 엄마 쪽은 나하고만 연락하는 걸로 할게. 절대 자기한테 신경 쓰이게 안 할 거야. 맹세해. 바보 같은 남편은 자기 엄마와 형한테 여전히 극진하게 해드리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시무룩해져서 저한테 하소연하더군요. 엄마가 더 이상 나한테도 연락하지 말래. 형이 용돈도 잘 주고 잘해주고 있다면서. 큰아들이 최고라고. 어차피 둘째 며느리랑도 연 끊은 마당에 나한테도 연락할 필요 없다고. 난 어디서 주워온 자식인 건지 참 허망하네. 거봐, 당신은 그 집안에서 호구인 거야. 여태껏 형 의사 만들려고 등록금 다 대주고 어머님 용돈 다 드리고 한 거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이젠 우리 세 식구만 바라보고 삽시다. 어머님 태도에 너무 마음 쓰지 마. 본인이 아쉬우시면 또 둘째 아들 찾으실 거야.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며 남편을 토닥였죠. 참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한테 이토록 이용만 당하고 팽당하다니 정말 불쌍하더군요. 그 후로 7, 8년이 지났을까? 독한 시모와 형은 남편한테 연락 한 번 없더군요. 형한테 빌려준 1억도 겨우 받아냈고요. 남편도 본인 가족들한테 정이 떨어졌는지 연락 안 하고 우리 식구끼리 행복하게 살던 중이었죠. 크리스마스 날 저녁, 식탁 한가득 맛있는 요리 잔뜩 해서 가족만의 파티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고
벨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받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죠. 누구세요? 뭐야,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나가볼게. 제가 아파트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 어떤 물체가 문 옆 바닥에 놓여 있더라고요. 택배 상자인가 싶어 두 손으로 들렸는데 갑자기 고개를 쓱 들더군요. 사람이었어요. 엄마야! 전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남편과 딸내미가 뛰쳐나왔어요. 가까이서 본 그 얼굴은 바로 시모였어요.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아파트 문 옆에 웅크리고 있었죠. 남편도 너무 놀라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냄새. 웬 거짓골을 하고 왔어요. 완전히 노숙자가 다 됐네. 형은 어디 가고? 시모의 눈빛은 넋이 나가 있었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죠. 계속 이런 말만 읊조리더군요. 엄마 나가. 엄마 되죠. 엄마 나가. 되죠. 어머님,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쫓아낸 거예요? 나가라고 했어요? 어머님 큰아들이 어머님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시모는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게 틀림없어 보였죠. 저희 부부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너무 오래 연락이 닿지 않았던 형을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경찰에 신고해놓고 시모를 깨끗이 씻겨 침대에 눕혀들었어요. 그토록 예뻐하던 큰아들한테 버림받고 정신이 나간 채로 어떻게 우리 집은 찾아올 수 있었는지 한숨만 푹푹 나더군요. 결혼해서 둘째 아들 부부라고 구박만 당하고 돈만 뺏기고 살았는데 시모의 마지막까지 결국 우리 부부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불쌍해서 내칠 수가 없더군요. 치매가 걸려 힘 다 빠지고 기억도 다 잃어버린 할매를 길거리에 또다시 버릴 순 없었죠. 병원에 시모를 모시고 가서 종합검진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렴이 폐암으로 진행되어 이미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길어야 6개월 정도라고 말했어요. 그래, 이 불쌍한 노인네 마지막을 함께 해주자. 착한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극진히 모신 결과 길어야 6개월이라던 시모는 1년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매정한 시아주버님은 노인 학대죄로 콩밥을 좀 먹었죠. 교도소에서 조금 살다 나오더니 또 정상 진료를 보더군요. 의사인 게 아주 벼슬인 세상이네요. 저런 인간은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답일 테니 2번 다시 아주버님과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남편은 시모의 마지막 1년을 잘 모셔준 저에게 감사함을 표했어요. 저도 계속 출근해야 하기에 간병인의 역할이 크긴 했지만 그 외의 시간엔 시모를 극진히 돌봤으니까요.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산 저에게 언젠간 복이 돌아오겠죠. 꼭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용서와 덕을 베푸니 제 마음은 편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더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